단 하나의 작품을 위해 캐나다의 보리와 맑은 물을 담아 자연으로 만든 청정 보리 소주. 증류 보리 소주 맥. I think I made it clear. That was my last job. And you fucked it up. Now go on, Vincent. You have no other choice. Get rid of her. So you want me to kill off the family? That's a good opportunity, man. Don't overthink it. What if I refuse? 경찰은 당신 못 지켜. 살고 싶으면 빨리 병실에서 나와. 당신 누구야?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시사집중의 전용호입니다. 이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과거 발언에 관한 논란이 거센 가운데 오늘 청와대가 7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했습니다. 이 경제부총리에는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내정됐고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유임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59일째 금요일 시사집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얘기 나눠주실 분들입니다. 김홍신 작가, 박형준 교수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문창극 총리 후보자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죠. 이런 가운데 오늘 개각이 단행됐습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좀 들어보겠는데요. 청와대 나가 있는 유한울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개각 인선에서 친박근혜계 인사들이 많이 발탁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경제부총리에는 오래전부터 하마평에 무성했던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대표적인 친박근혜계 핵심 인사로 이명박 정부 시절 지식경제부 장관을 역임하고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냈습니다.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으로 질타를 받은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임으로는 정종섭 서울대 법대 교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시절 공천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또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박근혜 대선 후보 공보위원 출신의 정성근 아리랑TV 사장이 내정됐습니다. 역시나 친박근혜계 인사입니다. 그 밖에 정무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에는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미래부 신임 장관에는 최양희 삼성 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장이 지명됐습니다. 또 정통관료 출신의 이기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내정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에는 김명수 현 한국교육학회장이 내정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통과되면 교육사회문화부총리를 겸임하게 됩니다. 한편 본인이 여러 번 사의를 표명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유임됐습니다. 세월호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네, 어제는 청와대 비서진 인선, 또 오늘은 개각. 이렇다면 청와대가 문창극 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이 정면 돌파로 가닥을 잡은 거로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6일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사와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또 오늘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이번 개각 과정에서 정호원 총리가 문 후보자와 상의를 거쳤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야권의 거센 공세 속에서도 사실상 문 후보자를 신임 총리로 다시 한번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청와대의 이런 정면 돌파에는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에 이어 문 후보자까지 물러날 경우 국정 파행이 장기화된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사퇴론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JTBC 유한울입니다. 네, 그럼 청와대가 발표한 개각 내용 좀 더 들여다보겠는데요. 우선 이제 문창극 지명자가 있고요.
그다음 총 부처는 17개 부처입니다. 17개 부처 가운데 눈에 띄는 게 우리 유한우 기자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기획재정부 장관의 부총리죠. 부총리 최경환 장관 내정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요, 지식경제부 장관까지 했기 때문에 전 정권과 이번 정권에서 똑같이 중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눈에 띄는 게 맨 끝이죠. 해양수산부 장관 이주영 장관 다시 유임이 됐는데요. 그 아무래도 이제 세월호 수습에 이제 책임을 맡긴다는 이제 토가 달렸기 때문에 뭐 시한부 유임이냐 뭐 이런 해석도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이 부분은 정부 조직 개편이 되면 이제 이 부분은 인선이 되겠죠. 근데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박형준 교수께서는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최경환 부총리 내정자랑 좀 일을 같이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정무수석일 때 지식경제부 장관을 예. 최경환 장관이 했었죠. 정무수석이시죠. 네네. 2010년입니까? 예, 예, 예. 그렇다면 제가 어떤 그 인물평을 좀 간단히 한번 제가 부탁드려 볼까요? 최경환 장관은 굉장히 그 폭이 넓은 분이죠. 네. 그 정치력도 있고 또 경제 관료도 했었고 또 언론인도 했고 또 조직에 대한 장악력도 상당히 있어서 네.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서도 상당히 호평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지금 화면에 나가는 이 시절이 그러면은 우리 박 교수께서는 정무수석일 때 예. 화면입니까? 저 화면에 나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친박계 인사지만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중용이 되고 또 이번 정부에서 또 부총리까지 올라가는 이 비결이 뭡니까? 보실 때.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사실 그 친박 핵심 인사들을 장관으로 등용을 해서 네. 나름대로 좀 그 여권 내에서의 탕평을 네. 기도했고 거기에 적임으로 뽑혀서 최경환 장관이 발탁이 된 것이고요. 네. 이번 경우에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 박근혜 정부가 이제 2년 차에 그야말로 이제는 성과를 내야 될 때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상당히 그 담론은 뭐 이런저렇게 있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성과를 담아내는 데는 좀 미흡했다 그러면 그 성과를 담아내는 총 책임 역할을 맡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경제부처 이번 개각에서 사실은 경제부처를 많이 바꾼 건데 네. 그 경제부처를 전부 총괄해서 어쨌든 지금 그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국정 과제를 그 선도적으로 끌고 가라 이런 뭐 그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경제부처에서는 정부는 최경환 친박 인사, 그다음에 또 청와대 경제수석은 또 안종범이라는 옛날에 2007년 이후에 경제 개인 교사격인 인물이 됐고요. 우리 김홍신 작가께서는 이번 이제 최종 인사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조금 그 아쉬운 점이 있어요. 바른 말, 예.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 탕평 인사가 아니고 네. 측근 기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각 2기에서 그럴 그 이제 의미 있는 작업도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바른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대통령과 이렇게 그 각을 세울 수 있는 사람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대통령이 그 인사폭을 굉장히 넓히는 데서 늘 비판받는 게 수첩 인사 아닙니까? 이 대통령이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수첩 인사를 떠날 때가 됐는데 왜 못 떠나나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네. 그래도 하나 그 다행스럽다 하는 것은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 같은 경우에 마무리를 끝까지 해라. 그리고서 여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무리를 끝까지 하라고 맡겼을 때는 참 의미 있는 그 역할을 줬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제 인사가 하도 많다 보니까 지금 우리 김 작가께서는 2기 개각인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2기인지 3기인지도 헷갈릴 정도인데요. 아무래도 이번에 관료 출신들이 대거 모습을 감췄고요. 새로 이제 아무래도 정치인, 어떤 친박근혜계 인사로 불리는 인사들이 중용이 됐단 말이죠. 아무래도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일부 언론에서 이걸 이제 친정 체제다 이렇게 예. 그 묘사를 하는데 뭐 틀리지 않죠. 네. 그 사실은 근데 이번 개각에 대해서 국민들의 요구는 대개 두 가지였다고 봅니다. 하나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 네.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이 국가 혁신을 제대로 해라. 거기에 네. 걸맞는 인물들을 배치해라라는 게 하나였고 네. 또 하나는 그 세월호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금 여러 가지로 분열돼 있고 또 이렇게 서로 어떤 의미에서는 좀 답답하고 짜증나는 일들이 많잖아요. 이런 시기에 국민들을 좀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좀
통합의 정치를 한번 보여달라. 거기에 맞는 탕평 인사를 해달라는 게 두 번째 요구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전자에 좀 방점이 찍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가 2년 차에 강력한 국정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개각이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도 아무래도 이번에 장관 인선 중에요. 개각 인선 중에 그래도 뭐 화면에 보게 되면 화면에 이제 준비될 텐데요. 지금 이제 이주영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이 유임이 됐고요. 그래서 김 작가님께서 뭔가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라는 메시지를 준 건 의미 있다고 보셨는데요. 우리 박 교수께서 보실 때 또 다른 어떤 주목할 만한 인선 인물이 좀 보였습니까? 이번에 뭐 주목할 만하기보다는 이제 사회부총리제를 신설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교육뿐만이 아니라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사회부처들을 통할하는 자리인데 네. 그 자리에 이제 교육 쪽에서만 평생 살아오신 분이 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과연 이제 정책 조정 역할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건 조금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또 여성복지부 장관, 여성부 장관에는 김희정 의원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7대 19대 의원이 같이 이제 의정 활동을 하셨는데 결국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변인까지 했던 대표적인 친이계 인사로 분류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탕평입니까? 아니면 친이계에 좀 약간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인사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권 내에서 이제 뭐 지금 친이계 친박계가 뭐 없다고는 하지만은 사실상 좀 그런 어떤 비주류 형태로 있는데 그 비주류를 좀 이렇게 끌어안는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실제로 전체 인사가 뭐 좀 탕평으로 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어제 이 단행된 청와대 이제 비서진 개편 얘기도 한번 해볼 텐데요. 비서실장 김기춘 실장을 제외하고는요 17명의 그 수석과 실장급에서는 6명, 또 수석들로만 따지면은 화면에 보시듯이 9명 중에 5명이 교체가 됐는데요. 이 아무래도 특히 또 눈에 띄는 인물이라 하면 또 이제 전직 여성부 장관이었던 조윤선 장관이 정무특보가 됐습니다. 우리 박형준 교수께서 정무특보를 하셨는데 예전만 하더라도 정무특보 하면은 정치계 정무수석이요. 아무래도 충분히 경륜이 있고 이런 분들이 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조윤선 장관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은 뭐 정무수석이 소통 능력이 요즘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쪽에 많은 자질을 갖췄고 다만 이제 여성으로서 이 많은 남성들을 상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의원들 상대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남성 정무수석이 남성 의원들 상대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오히려 여성 의원이 남성 의원들 상대하거나 또 그쪽 당 관계자들을 상대하는 데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겠다. 연락하면 바로바로 받아줍니까? 만나줍니까? 아니 굉장히 이 감각이 있고 또 이게 메시지가 정확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뭐 정무수석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여성 첫 원내대표를 좀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떻게 효율적인 걸 봤다는 지적도 있긴 합니다만 우리 김 작가님 보실 때는 아까쯤에 개각에 대해서는 좀 평가를 좀 낮게 하셨어요. 네. 이 청와대 비서진 개편 어떻게 보셨습니까? 비서진 개편은 사실은 이제 비판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내각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전문가들을 대통령과 손발이 맞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게 비서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각과는 좀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안종범 경제 수석 같은 경우 선택을 참 잘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제 이 조윤선 정무수석 경우에는 한나라의 장관을 했는데 차관급으로 내려서 또 옆에다 두고 하는 것은 그렇게 썩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다만 하나 여성을 중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평가할 만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아까 얘기했듯이 야당의 원내대표와 좀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에는요 직은에서요. 아무래도 조윤선 특보 같은 경우는 2012년 대선, 경선, 본선 이후 인수위까지 한 11개월, 1년 가까이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뭔가 좀 같은 여성으로서 뭐 커뮤니케이션의 통로를 잘 확보했으면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지근해 두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우선 이제 청와대 수석이 하는 역할이 우선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이지만요. 우리나라 그 국정 시스템이 어쨌든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청와대 수석이 그 장관들과의 그 긴밀한 소통, 또 바깥에 이 뭐 국회라든지 이런 어떤 대언론이라든지 이런 관계도 동시에 또 해야 되는 그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장관이 수석을 갖다 그래서 크게 이상할 건 없고요. 그건 뭐 직급의 차이지 잘 일하는 내용으로 보면 청와대 수석이 더 중요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뭐 이번 청와대 수석진들은 그 대통령이 정말 쓰고 싶은 사람들을 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내각에 있어서 또 청와대 비서진에 있어서도 뭐 친정체제라는 게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도 있지만은요. 실질적으로 꼭 한번 같이 일해보고 싶은 쓰고 싶은 인물들을 같이 썼다 이렇게 한번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 청와대는 그렇게 쓰는 게 뭐 크게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김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내각은 좀 다르죠. 예, 뭐 정치적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실은요, 그 청와대 그 비서진을 줘가면서 비판을 비껴가기 어려운 게 이제 그 비서실장 문제입니다. 예. 비서실장이 이제 뭐 조금 이따 얘기 나오겠지만은 문창극 후보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전반적인 문제하고 야당의 비판이 심해졌고 그동안에 인사실책이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서 대통령이 한 번쯤 말이죠. 과감하게 용단을 내려줬으면 굉장히 이번 그 의미가 있었어, 이번 인사가. 근데 알겠습니다.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가 삭감이 됐다 이렇게 그 볼 부분은 수밖에 저희가 조금 있다가요. 한번 얘기를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고요. 네, 문 후보자를 둘러싼 이 과거 발언 또 역사 인식 논란 여전히 식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이번엔 박 교수님부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 논란. 상당히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총리 후보자들이 주로 도덕성 검증 문제로 시끄러웠는데 이번에는 이게 역사관 문제인데요. 이게 뭐 개인 언론인이나 또는 그 일반 시민이 생각의 자유 영역으로서 역사관을 자기 나름대로 갖는 것은 뭐 관계없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총리로서 그 대한민국 헌법을 그 수호하고 또 이런 어떤 대한민국 역사적인 그 정통성을 수호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어떤 역사관이 분명히 검증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이 선동적으로 어떤 그 하나의 그 뭐 문장 하나만 가지고 그걸 끌고 간다든지 또는 그거 자체에 대해서 그거를 뭐 전체 맥락이라고 해서 부분적인 그 문제들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호도하고 가는 것, 그 어느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빨리 그 문창극 후보자가 청문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국민들 앞에서 상세히 설명을 하고 소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은 여론의 문제거든요.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게 되면 청문회 가서도 굉장히 어려울 뿐 아니라 청문회 가기 전에도 어려울 수가 있죠. 결국 청문회 가기 전에 청문회 절차는 밟아야 된다는 의견이신 것 같고 또 그 전에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뭔가 좀 꺼림칙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된다는 대국민 입장 발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김 작가님 동의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안 하시나요? 문창극 후보가 한마디로 참 불쾌한 것이 친일 식민사관에 물든 민족 멸시라는 낱말을 제가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편협한 종교관과 편향된 지식 한계론자 또는 시류에 편승한 탁월한 기회주의자 이렇게 그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선조, 그걸 조선조라고도 않고 이조라고 그랬는데 500년 허송세월 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시련을 주려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 식민지가 됐다? 또 6.25는 그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런 식 표현이라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요, 문 후보를 임명하게 되면 대한민국 역사에 5점을 찍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 준비해 온 게 있는데요. 한번 좀, 이 1945년에 9월 10일 조선 총독부 폐지하면서 마지막 총독인 그 아베 노부유키가 남긴 연설문에 이게 있어요. 이걸 한번 들어보시면은 일본은 졌다. 그러나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내 장담하건대 조선은 제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이 조선 국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사관을 심어놓았다. 네. 결국 조선인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보라, 실로 조선은 위대하고 찬란했지만 현재의 조선은 결국 일본의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했다. 그리고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결국 이 얘기를 했어요. 아베 노부유키가 이제 마지막 총독인데요. 예. 노부유키죠. 근데 예. 노부유키인데 결국 이제 그런 어떤 그런 노부유키의 말을 인용하는 것 자체가 이 국내사에서 벌써 논쟁거리가 제공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김 작가님이 그걸 지적함으로써요? 아니죠. 이런 정신이 친일 민족사관으로 친일 사관으로 그 역사의 그 잘못된 네. 그 오점을 저런 문 후보 같은 사람들이 가지고 네. 그걸 전달하고 또 지금 문제가 됐어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때문에 한번 보세요. 지금 일본에서는 한국의 총리가 위안부 배상 문제도 해결이 됐다 이랬을까 지금 아주 환호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주 대서특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일본한테 앞으로 우리는 사과를 요구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대통령이 지금 일본하고 외교적으로 지금 굉장히 신중한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찬물을 끼얹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 우리 김 작가님의 이야기에 어떤 반론이 전체적으로 지금 그 언론에 보도된 것도 저도 동영상을 네. 봤습니다만은 물론 말하려는 취지는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그 좋은 기회를 얻었고 그 과거의 잘못된 것들로부터 벗어났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군데군데 표현이나 그런 어떤 그것들을 보는 생각들은 네. 적절치 못한 부분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 번의 강연을 갖고 어떤 부분을 그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걸 비틀어서 얘기를 한 것인지 또는 본인이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그 식민사관이라는 게 그런 건데 과거에 우리나라 이제 현재까지 발전을 가져오는데 일제 식민지 지배가 나쁘기는 하지만은 일제 식민지 하에서도 한국의 발전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도 다 식민사관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총리 후보자의 태도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쟁점이 되는 거를 훨씬 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런 논리적 설명이 잘 안 된다고 하면 그거는 총리 후보자로서의 자격에 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이제 교회라는 어떤 특수한 종교 장소에서의 어떤 많은 어떤 같은 기독교 어떤 같이 믿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 앞에서 한 어떤 일방적이고 또 어떤 약간 정서적으로 약간 붕 뜬 상태에서 한 말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입장을 좀 강조하려는 하자는 게 이야기죠. A라면 그 A를 강조하기 위해서 B를 더 극단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례를 거꾸로 들어서. 아니 근데 우리가 좀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하나 네. 있어요. 뭐냐면 안대희 후보가 물러난 것도요. 변호사로서의 돈벌이를 한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어떻게 벌었든 간에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은 총리로서의 입장으로 돌아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개인 문창극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어떻게 발언했던 것은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욕을 먹을 수 있지만 네. 국민적으로 이거를 비판하진 않아요. 그런데 저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 총리로서 존재할 때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벌써 이제 2, 3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 2014년 지금 6월의 입장도 확인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인가요? 이 새누리당에서는 애초에 좀 오늘부터는 명확하게 이제 문창국 총리 후보자의 어떤 인사청문까지 한번 정면 돌파하자는 의견이 있는데요. 근데 일각에서 청와대 그 여당 새누리당의 초선 의원들 일각에서는 이 사퇴 성명을 어제 냈었죠.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 사퇴 성명서를 발표한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 한번 전화 연결해서 그 입장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상민입니다. 네, 이 사퇴 촉구 총 6명, 초선 의원 6명이 했는데요. 이 발표한 이유 뭡니까? 일단은 지금 저희가 지금 이번에 네. 총리를 뽑는데 어떤 총리를 지금 뽑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국가 대개조를 하겠다고 하는 그 선장을 뽑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적폐해소하고 관폐와 척결을 하기 위한 지금 총리를 뽑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얼마나 사실은 엘리트 집단화돼서 이기 집단화된 그 관표합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전부 다 모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해도 이게 부족할 판인데요. 지금 문 그 총리 후보자의 갖고 있는 역사 인식이나 네. 또는 기타 등등 발언이라든지 또 민족관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절대로 지금 변화와 통합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와 정서에 맞지가 않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한번 세어보니까는요, 지금 새누리당의 초선 의원분들이 한 77, 8명이나 되는데요. 그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같이 의견을 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6분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뭐 제가 다른 의원님들의 어떤 이제 정치적인 견해나 이런 분들을 제가 언급할 상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건 네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들은요.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그렇다면 네. 당내 지도부가요, 특히 중진들이 어제 발표를 만류했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만류한 거죠? 지금 지금 한마디로 예. 지금 이대로 이 총리 후보자가 가는 것이 문제 없다. 그리고 네. 또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당 지도부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만류를 한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은 지금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인 반대 여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계속해서 지적했던 부분들처럼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를 멀리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인사 시스템의 폐쇄적인 그리고 일방적인 부분 때문에 인사 실패가 계속 이루어져서 박근혜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멀어진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책임을 질 사람들이 자꾸만 당원들이라든지 국민들이라든지 또는 국회의원들에게 그렇게 성명서 내고 그러면 문제 생긴다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또 일종의 협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당 지도부의 어떤 태도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전당대 출마 선언문에도 얘기했지만 일기 박근혜 실패의 주도적인 원인을 제공한 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 그룹들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는 것들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새누리당 내에서도요, 그 청와대가 이제 인선도 이제 마무리했고요. 그래서 문창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면 돌파한다는 기류에 대해서 우리 새누리당 내도 약간 변화하는 기류가 강하게 느껴집니까?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지금 지도부가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고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당심이 민심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권력과 권한으로 국민을 지금 이 국민적 요청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입장들을 계속 지속하게 되어지면 새누리당이 이후에 모든 선거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고 또 다시는 이 2012년에 엄청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에 기회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제 새누리당 여당 내 일각에서도요, 인사청문회까지는 가서 검증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는 여론도 있죠. 거기에 대해서 좀 뭐 정면 반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은요? 저는 지금 총리에 선택하는 절차는 청문회도 있지만요. 네네. 여론과 평판이라는 국민의 검증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국민의 어떤 인식과 사고 속에 이미 부정적이고 될 수 없다라는 이 평판이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청문회라는 것이 어떤 개인적인 사유의 어떤 그 이유들을 이렇게 해명하는 자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청문회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은요, 만약에 청문회가 치러지고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다면은 그 본회의에서도 반대표를 던지시겠군요. 그거는 지금 제가 그 사회자님께 이번 지방선거에 어떤 후보를 찍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때 이후의 결과에 통해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방선거 때는 비밀 투표지만은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부분은 좀 상황이 다른 거니까 제가 질문드려봤습니다. 저희 입장은 지금 문제가 분명히 있고 총리로서 지금 이 시대가 원하는 국가 대개조를 해낼 수 있고 대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총리 후보로서는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국민의 민심을 대변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상민 의원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지금 여당 내 초선 의원들입니다. 이 전화 연결 보고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는요, 저런 의원들이 많은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참 기분 좋은데 우리 김상민 의원 같은 경우 새누리당이면서도 저렇게 그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그 김무성 의원도 지금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판 의식이 좀 나와줘야 우리나라가 건강하게 가거든요. 한번 저는요, 정말로 대놓고 이 문 후보한테 한번 묻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 민족이 정말로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한 DNA를 가졌는가? 그러면 그 논쟁이라도 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 주장은 누가 했느냐면 말하자면 일본의 한국을 말하자면 비하하기 위해서 일본 학자들이 개발한 걸 네. 친일 사학자들이 갖다가 한국인은 때려야 된다. 이 버릇이 없다. 무슨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리고 조선조 역사가 굉장히 찬란하고 위대한 역사였는데 그것을 말하자면 당파 싸움이나 했다. 이렇게 이제 몰아붙였거든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놓고서 문 후보하고 논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논쟁에서 지면 물러나라 이게 아니고요. 사퇴를 한 뒤에 논쟁을 하자 이거죠. 사퇴한 뒤에 논쟁의 자리에 올 분이 몇 명이나 있을까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박평준 교수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청와대가 저는 좀 국정 환경이 변화했다는 네. 것을 좀 깊이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거를 소위 말해서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발언 자체가 별로 그렇게 좋은 발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청와대 내부에 이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내부 논리로. 이번에 밀리면은 아주 끝이 난다. 이런 어떤 심리가 형성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사실 끝이 안 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 잘못된 게 있으면은 잘못된 거를 빨리 교정하는 게 그리고 그게 민심이나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아닌 거를 솔직하게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걸 빨리 교정하겠습니다 하면은 국민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강조하는 거는 아직 이거를 너무 하루 이틀 지금 이 문제가 있다 그래갖고 막 매도해갖고 바로 끝장을 내자 이게 아니라 문 후보자도 충분히 할 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청와대도 할 말이 있을 거거든요. 검증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그것을 납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그 연장선상에서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런데 좀 전에 이제 검증 얘기를 했는데 우리 박 교수께서는 아무래도 정무수석일 때는 청와대 인선에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이건 이제 스크린을 하죠. 예, 그럼 어떤 식으로 스크린이 되는 겁니까? 대개 이제 인사에 대해서 후보자들이 결정이 되면 네. 그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거는 대개 민정수석실에서 대부분 일이 이루어지고요. 네. 검증이 끝난 다음에 이 후보가 적절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한번 청와대 인사위원회에서 거르게 돼 있죠. 예. 그렇다면은 이제 제가 한번 화면 이제 자료가 좀 있는데요. 대략 이렇게 두툼한 종이에 보면은요, 가족 관계부터요, 아무 재산 형성 과정, 또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이 이제 다 들어가서 질문이 대략 한 250개, 300개가 되는데 이게 2010년도인데 아무래도 이제 문서 양식이 바뀌었겠죠. 근데 이 문서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청와대 인사위원회가 있고요. 이 비서실장은 지금 김기춘 비서실장이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인사위원들이 국정기획수석도 민정수석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직비서관, 현재 공직비서관실에서 보게 되면은 이 안에 이제 10여 명의 실무진이 들어가는데 이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보면 검찰, 국세청, 여러 군데. 그리고 후보들 이제 검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왜 이렇게 걸러지지 않는 건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가는 거죠. 이 화면에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요. 왜 걸르지 못하는 겁니까? 인력이 부족합니까? 이번에 시간이 보면요.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제 판단으로는 그동안은 도덕성 문제가 주로 네. 시비거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성 문제는 저런 시스템으로 금방 검증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저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역사관의 문제이고 또 이런 어떤 그분의 생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검증할 수 있는 아마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문 후보자를 몇 달 전부터 후보자로 선정을 해놓고 그걸 집중적으로 검증을 했다면 그런 문제까지 충분히 검증이 됐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후보 중에 한 분으로 올랐다가 다른 분들이 안 되니까 이분이 됐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은 검증 시간이 더 짧아질 가능성이 높죠. 저 같은 경우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연락을 받았어요, 청와대에서. 그래서 이제 검증 문서 있지 않습니까? 네, 개인정보 동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하는데 지금 보여준 것보다 훨씬 두껍습니다. 네. 거의 책 반권이 될 만큼 A4 용지로. 네. 근데 그거를 제가 작성하는 데만 며칠이 걸립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데 거기서 검증할 때 보면은요, 제가 그동안 썼던 글,
글 내용 이미 거기에 다 나와요. 네. 제가 그동안 그 여성 문제는 어떻게 봤으며 사상 문제는 어떻게 했으며 이런 얘기까지도 다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그 문서가 철저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제대로 추정을 못했거나 검증을 못했다는 것은 지금 우리 박 교수님 얘기한 대로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재산, 병력, 정관예우, 뭐 가족사 이런 데만 너무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제대로 보지 않은 아마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늘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 인사는 좀 대통령이 수첩의 인사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는 대통령의 수첩 안에 인사에서만 뽑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죠. 오히려 네, 우리 박 교수. 제도적으로는 그 노무현 정부 때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장관급으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사수석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인사위원회가 없어졌고 행안부로 통합이 됐고요. 그다음에 청와대 내에서도 인사비서관실이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 뭐 인사 비서관도 아니고 인사팀에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 조직이나 그걸 지원하는 시스템은 점점 오히려 약화됐다.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우리 정부의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로 하면서 이제 인사 검증하는 어떤 인력도 적고 기구 자체가 대단히 축소됐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결과도 인사 뭐 참사라고 그러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가깝게 청와대와 미국의 백악관을 비교하더라도 아까 집에 김 작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후보자 거짓 진술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처벌을 못하게 돼 있고 여기 처벌이 가능한데요. 또 검증기관 우리 같은 경우 일부에서는요 3일 전에 검증 동의서를 받은 사례도 있다고 이제 나올 정도입니다. 미국은 보통 3개월 이상 뭐 땅이 커서 이런 게 아니겠죠. 왜냐하면 백악관, 각 부처, FBI, 국세청, 정부 모든 기관이 총동원돼서 하는 반면에 우리 지금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는 인사팀에서 한다는 이야기겠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전반적으로 인사를 담당하는 검증을 담당하는 기구의 어떤 부적절하고 어떻게 효율적이지 못한 거겠죠. 예, 그러니까 저게 상설화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재풀에 대해서 그 365일 그 고위공직에 쓸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그 검증이 쭉 이루어져 와야 저런 그 시스템이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박형준 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정무 수석의 진단으로는요, 어떤 인사 검증의 기구가 너무 축소된 데서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진단이었고요. 네, 유병원 씨의 도피 총괄로 알려졌었죠. 일명 신엄마가 오늘 오후 자수했습니다. 이 신엄마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유병원 도피 총지로 2명의 엄마가 지목되고 있었죠. 그 중에 한 인물이었습니다. 신엄마. 본명이 이렇고요. 근데 뭐 재벌, 기업 임원의 부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산 관리까지 관여했고요. 심지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냐면 김한식, 김한식 씨를 청해진 해운 대표로 추천할 정도였는데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요. 이 딸 박모 씨가 있으면 30대인데요. 이 장남이죠. 유전의 장남 유대균 씨와 동행하도록 도피하면서 동행하도록 지시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엄마가 딸에게요. 근데 눈에 띄는 거 태권도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뭐 호위무사 성격도 있는 건가요? 어떨까요? 근데 이런 전격적인 자수 어떻습니까? 시선 하도 이제 이게 수사 기법을 뛰어넘는 걸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뭘까? 시선 분산일까요? 뭘까요? 우리 김 작가님 작가적 상상력이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보여지는 것이요. 네. 저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예측할 수 있는 범죄 행위는 네. 늘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분산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수사망도 분산을 시키고 여론도 분산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그 시선을 그 분산시킬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저런 식이죠. 예를 들면 그 변호사를 통해서 예. 출두하겠다. 그다음에 재산은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검찰이 믿고 기다렸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증발하듯이 사라져버리고 흔적조차 없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국민 여론은 어디로 가느냐면 유 씨가 미운 게 아니고 잡지 못한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 수사기관에게 원망이 쏟아지게 가게 되거든요. 그런 것조차도 노렸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 수사력은 잡지 못하는
어떤 유력한 범죄 용의자 피의자들이 재벌로 들어가는 예. 수사기관에 재벌로 들어가는 게 자수인데요. 우리 박 교수님 웃고 계시네요. 이게 참 모양이 안 좋습니다. 네. 지금 이게 국가 공권력 전체하고 유병헌 씨와 그 일파라 그래야 될까요? 예, 예. 이 사람들하고 마치 무슨 전략 싸움하는 것 같고 머리 싸움하는 것 같고 이러면서 계속 이거를 흥미성 위주로 네. 문제를 또 이끌고 가고 또 거기에 일부 언론들이 사실 편승하는 측면도 있고요. 이래 갖고서는 사실 이게 세월호 참사의 근원적인 원인 또 책임을 묻는 문제 그 본령에서부터 자꾸 벗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좀 이 흥미로운 것은요, 이 신엄마, 일명 신엄마의 자수를 이 구원파 내부에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신엄마 자수, 이 수사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거에 관련해서 이 구원파의 입장은 어떤지 관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교회는 가끔 오셔가지고 자원봉사하러 오신 거는 보고 가끔 만나면 서로 인사하는 정도는 된다. 구원파 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뭐 이런 거는 제가 알지 못한다. 우리 성명서 보시면 신엄마 얘기 아무도 없어요. 검찰들의 반응이 궁금해요. 자금을 냈다든지 어떤 도피에 엄청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했는데 갑자기 또 발을 빼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주장하는 거랑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말을 한마디로 안 믿는 거죠. 그 농장에 일하러 가는 사람 붙잡은 거예요. 맨날 출근하는 사람. 지난번에도 출두해가지고 조사받고 나왔잖아요. 뭐 집도 어딘지 알고. 그러면 집에 가서 그냥 체포하면 되죠. 뭐 도주하는 사람 잡은 것처럼 막 하는데 실제로는 아무 내용도 없는 거 아니에요. 뭐 당연히 칭찬하죠. 거기 우리 유병헌 씨 엄청 좋아하잖아요. 구원파들이. 이태종 대변인, 뭐 이 구원파에는요, 한국 기독교 복음 침례가 있고요, 또 평신도 선교 복음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신도 복음 선교회라는 것은 유병헌 전 회장을 아주 밀착적으로 지지하는 세력이고요. 또 기독교 복음 침례는 우리가 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조계웅 또 전 대변인이란 인물이 있는데, 아무튼 지금 이제 대변인의 그 말에서는요, 이 오늘 자수한 신엄마에 대해서 약간 좀 평가절하하는 게 나오죠.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고 그러네요. 그렇게 해야만 예. 결국 저것도 이제 그 시선을 그렇게 분산시키는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런 경우는 이제 내분이 있는 것처럼 보여줄 필요가 있고 실제 내분일 수도 있거든요. 예. 두 가지 측면으로 함께 봐줘야 돼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박 교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일개 민간 범죄자를 그죠 현재까지 네. 군까지 동원이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나중에 나중에 체포가 됐든지 어떤 그 해외 도피를 했든지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자, 대한민국의 현재의 그 능력, 대한민국의 현존하는 가치, 이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참 이렇게 가슴이 아픈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김 작가께서는요, 군까지 동원됐을 정도라고 그러는데, 군까지 동원된 게 결국은 이 미랑 루트를 좀 막으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가장 아무래도 지금 서남 해안에 우리 군경 또 많이 수사 인력이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요, 이 신안 쪽을 한번 내려가서 얘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신안에는요, 바로 유병헌 씨가 소유하고 있는 염전이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이 해당 마을의 주민 한 분 연결해서 좀 자세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금 주민이라고 했습니다. 성함을 안 밝혔고요. 예, 지금 예.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염전이 일명 유병헌 염전하고 많이 가깝죠. 예, 예. 그렇든 거기에 요새 보면은 뭐 언론사 기자들하고요, 뭐 경찰 이렇게 많이 막 오가고 있습니까? 저는 오가는 것을 못 봤고요. 예. 예, 그 뉴스에 보면은 신안 다른 지역에서 검문 검색하는 걸 뉴스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지금 예. 유병헌 염전에 대해서는 우리 선생님께서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야, 유병헌 씨 염전인지 전혀 몰랐었고요. 예. 야, 그분 김찬 씨란 분 선친께서 그 염전을 운영하시다가 돌아가신 뒤로 둘째 아들인 김찬식 씨가 그 염전을 전부 인수받았다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한 5, 6년 전인가 거기 일하신 분들이 고향 다 선후배들인데, 네.
뭐 교회에다 헌납했다 그런 이야기들 하시다고 해서 교회에다 헌납할까 그러고만 말았는데 이번에 이 사고가 나니까 이것이 구원파 교회 구원파 거였구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 그런데 말씀을 정리하다 보면 신안에는 큰 염전이 있는데 그 염전을 운영하시던 분이 돌아가셨고 그 아들 되는 인물이 그 염전을 교회라는 게 즉 구원파에 이렇게 헌납했다 이 말씀이군요. 예. 그렇다면요 지금 살고 계신 데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군경들이 많이 있다고 알려지는 곳 아닙니까? 그 도초도 또 옆에는 바로 비금도가 있는데요. 예. 현재 그쪽에 지금 아무래도 그 지리를 잘 아실 텐데 밀항이 좀 가능한 지역입니까? 여기서는 밀항이 어렵죠. 고기 잡는 그 어선들이 많지가 않아요. 네. 예, 그리고 우리 섬이 넘어지면 흑산도, 가거도까지 있는데 네네. 여기서 이제 흑산도까지 가는 데는 엄청 멀어요. 네. 배로 하면은 한 2시간 이상 타고 가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그 주변에 보면은요 우리 취재진이 전한 바로에 의하면은 또 기임을 채취하는 어선들이 많이 떠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 어선을 이용하게 되면은 밀항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기임을 채취하는 어선들은 조그만 배예요. 배에서 멀리는 못 가고 이 인근에 이제 한 3, 40분 정도 갈 수 있는 무인도는 갈 수 있죠. 그러나 멀리 밀항까지는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그 지역에는요 좀 그 우리 선생님께 작업하실 때요 작업하시는 배 말고 좀 낯선 배들 좀 약간 눈에 띄는 배들이 좀 들어오는 걸 좀 못 보셨습니까 최근에? 낯선 배 들어오면 그냥 얘기를 알지요. 예. 낯선 배가 들어오면 그냥 알기 때문에 요새 최근에 낯선 배 들어온 적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검경 수사팀이 대거 인력을 그쪽에 보내서요 그쪽 일대에서 밀항 시도를 좀 막고 저지하고 하고 있는데 우리 검경이 좀 제대로 좀 잘못 짚은 거라고 좀 보십니까? 아니, 이쪽이 아니라 지도 쪽 뉴스에는 지도 쪽에서 그 이제 어선들이 많기 때문에 집중 그 해안선을 수색한다고 나오더만요. 알겠습니다. 이쪽은 기임이 다 끝나서 지금은 별로 그 배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별로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이 염전 관리인들 우리 검경 또 우리 김 작가님 뭐 군사력까지 가 있는 곳에서 현지 주민의 말을 들으면 약간 헛짚었다 뭐 이런 식의 감도 오네요. 아, 그런데 그 어민의 말을 그대로 믿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분들도 혹시 그럼 주민들이 좀 누구를 유병헌 회장인가를 그래서가 감추고 아니고 이런 그 군사 작전이든 그 검경의 수사 이런 것들은 이렇게 널리 공개돼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 또 우리가 짚어야 할 건 군이 동원됐을 때는 은밀하게 알려지지 않게 말하자면 비밀스럽게 운영이 되어야지 이런 것까지 공개되는 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 예전 같으면요. 이번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유병헌 회장을 벌써 3번인가 주요 회의에서 지목하면서 이제 빨리 체포 지시를 내렸는데 어떻습니까? 정권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지금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뭐 그 국가 공권력을 통해서 굉장히 강력한 지시가 내려간 거니까 지금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좀 호들갑을 떠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상회까지 한다는 것은 저는 이게 과연 그런 정도까지 해서 이게 온 국민을 동원해서 그 유병헌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만약에 이게 성공을 하면 좋은데 이게 계속 시간이 끌거나 장기화될 경우에 그 책임은 또 도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수사는 수사답게 그 은밀하게 신속하게 또 자신들의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그렇다면 오늘 이제 전격적으로 신엄마라는 유병헌 회장의 도피를 막 지휘하고 있는 인물로 알려진 신엄마가 자수했다는 것이요. 혹시나 이미 밀항을 시켜놓고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해놓고 장렬히 전사하는 어떤 측근의 어떤 모양새. 도 볼 수 있을까요? 원래 말하자면 이제 주먹을 쓰는 조직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종교적 조직 이런 게 이제 유사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대리 희생자가 나와줘야 이게 이제 종교에서는 이제 순교자적 의미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그 가족들을 나머지 보살펴 주거든요. 두목이 그런 역할을 이렇게 의심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번 짧게 분석적으로 한번 들어가 본다면. 그래서
사건 자체를 좀 정상화할 필요 있다. 정상적인 그 네. 수사 체계에서 이게 마치 온 국민을 동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치고요. 또 이 사건 자체가 지금 모든 그 사건보다도 이게 지금 더 큰 사건으로 취급받는 거는 이거 사실 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 각도에서 좀 이 국가 공권력이 동원된 만큼 거기에 걸맞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금요일 진행해드린 시사집중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